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어머니가 가볍다. 이승하. 아이고, 어머니는 이 한마디를 하고 내 등에 엎이셨다. 경의선도 복구공사가 한창인데 성당 가는 길에 넘어져 척추를 다치신 어머니. 받아내는 동안 이렇게 작아진 어머니의 몸 엎고 보니 가볍다. 뜻밖에도 딱딱하다. 이승하 시인의 어머니가 가볍다. 예, 앞부분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업어본 적 있으세요? 이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평생 업어 키우셨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오늘 소개한 시처럼 부모님이 다치셨을 때, 아니면 달리기나 게임 같은 걸 할 때, 이럴 때가 아니면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건 좀 어렵죠. 또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업어드리면서 부모님이 너무 가벼워서 좀 콧날이 시큰해질 때가 꽤 있다고 합니다. 5월이 다 가기 전에 부모님 한번 업어드리는 거 어떠세요? 물기 기름기 다 빠진 70년 세월 어부니 내 등이 금방 따뜻해진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금방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소개할 작품은 한승원 작가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한승원 작가는 한국 문단을 이끌어온 거목 중에 한 분이시죠. 1966년 신화일보 신춘문예에 가증스런 바다가 입선됐고, 또 1968년 대한일보에 목선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작품이 너무 많아서 대표작 중에 몇 작품만 소개를 하면요. 목선, 앞산도 첩첩하고, 기찻굴, 포구, 해변의 길손, 새끼무당, 해산 가는 길, 사랑 등 정말 많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던 아재아재 바라아재도 한승원 작가의 작품이죠. 또 오늘 소개하는 아버지와 아들로는 지난 2002년에 미국의 기리야마 환태평양 도서상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한승원 작가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승원. 차는 성난 말처럼 겨울 들판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차에는 운전기사와 차장, 그리고 주철의 일행 3사람이 탔을 뿐이었다. 윤길이 조카 말입니다. 그 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원이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얼굴과 말씨에는 다분히 조작되고 위장이 된 근심스러운 빛이 묻어 있었다. 주철이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성에가 낀 차창 밖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주철의 아내 해숙은 주철의 오른쪽 자리에서 휘감은 털목도리 속에 턱을 깊이 묻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잠든 채 하고 있었다. 주철의 자리 왼쪽에 통로가 있었다. 그 통로 옆에 주원이가 앉아 있었다. 주철이는 주원의 바퀴벌레 더듬이 같은 눈길이 자기의 뒤통수와 귓바퀴와 한쪽 볼을 더듬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귓바퀴와 볼과 머리카락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스멀거림이 내내 묻어 있었다. 그 때문에 그의 몸에는 소름이 돋고 있었다. 분명해. 주원이 이 자식은 내 동생 주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 윤길이를 잡으러 온 거야. 주철의 가슴 속에는 새삼스럽게 부하가 끓어올랐다. 그 부하 때문인지 간밤의 과음 때문인지 뱃속과 가슴속이 쓰라린 듯 싶었다. 만나면 제가 꽉 잡고 이야기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비뚤어지면 그 아이 아주 곤란합니다. 사촌동생 주원의 이 말은 내내 별로온 것인 듯했다. 주철은 돌아보지 않고도 그 눈길을 느끼고 있었다. 배은망덕한 놈. 이 자식을 어떻게 떨쳐버린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비뚤어지면? 주철은 끓어오르는 부하를 어금니로 깨어물면서 더 이상 비뚤어지면이라는 주원의 말 한마디를 이리저리 뒹굴려 보았다. 윤길이는 어떻게 비뚤어지고 있을까? 어째서 그렇게 비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 방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에? 이게 보약이다, 보약. 에? 야, 너도 한번 마셔봐라. 에? 아버지, 흘러가는 물을 동에네르기라고 한다면 그 물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반동에네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이때껏 써오신 작품들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뭐? 아들 윤길이가 아버지인 주철에게 이 물음을 던진 것은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첫 여름방학을 보내고 난 지 한 달포쯤 되었을 때였다. 그때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는 그 아이를 주철은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하여 데리고 뒷산 약수터로 갔다. 주철은 약수터로 올라오면서 아들에게 여러 나무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그 성질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역사를 공부하는 아들 윤길에게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한데 아들 윤길의 물음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반동이라고? 네, 물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반동에네르기라고 할 수 있죠. 반동이라. 주철은 한동안 멍해진 채 억새풀의 이삭들 사이로 떠가는 구름을 보고만 있었다. 그를 그렇게 멍청해지도록 만든 것은 반동적이라는 단어였다. 그가 어렸을 적에 같은 또래의 마을 아이들은 그를 반동자 새끼라고 눈을 흘기며 비아냥거리고 비죽거리곤 했던 것이다. 주철의 아버지는 고향 새터물에서 논 15마지기와 밭 20마지기를 자작하는 농부였다. 그 마을 개투성이들 가운데서는 그의 아버지가 가장 부자였다. 아니,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에네르기라는 그 물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물을 말하는 것이냐? 어째서 당연한 걸 물으세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은 것 같다. 그저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좀 앉자. 응? 내가 어째서 그렇게 되묻는가 하면 말이다. 네 물음에서 다분히 마르크스란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너 요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에 관한 책들을 읽는 모양인데 난 사실 그 사람들 싫어한다. 주철은 이 말을 해놓고 곧 후회했다. 아들 윤길이와 대화의 문을 트겠다고 나선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말뚝부터 박았어야 되겠는가.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들인 저도 싫어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인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아들인 너도 따라서 싫어하라는 게 아니다. 난 그 사람들의 유물사관, 인간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나는 철저하게 자유경제체제를 좋아한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고 사람 살기 편하다고 생각한다. 참된 인간 해방을 실현시킨다는 면에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만 가시죠. 아니, 저. 주철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묘한 모순 속에서 늘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곤 했다. 새텀몰에서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난 그가 그 마을을 벗어나 읍내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자기야말로 하잘것없는 가난뱅이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변 학우들의 옷차림, 돈 씀씀이, 싸가지고 다니는 도시락, 사보는 참고서와 교양도서들이 증명을 해주었다. 그는 역시 가난한 서민의 아들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민중들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한참 살아오다가 보니 그는 선택을 받은 부르주아지다운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과수원 한 필지가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그렇게 많이 가진 자 쪽의 사람이 되어 안달을 하며 몸을 사리게 되었느냐고 따진다면 그는 얼른 그게 요즘에 소위 중산층 사람들이 바라는 안정기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심사 아니냐 하고 시인답지 않게 궁색스러우면서도 필부로서는 당연한 대답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마침내 그의 체질화된 모순과 시가 1억 원 상당의 과수원 한 필지는 아들 윤길이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가 경찰서에서 갇혀 있는 아들의 신병을 인수해오는 형식으로 아들을 데리고 온 이튿날 아침에 첨예하게 표면화되었다. 밤새 뒤척이더니 좀 더 자요. 당신이나 좀 더 자. 윤길이 때문에 계속 못 잤잖아. 경찰서에서는 뭐래요? 순순히 풀어줘요? 초범인데다 단순 가담자니까 학부모가 책임지고 선도하겠다는 서약서 하나만 작성하고 데려가랬어. 우리한테 어쩌다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요? 내 앞에서 내색하지 마요. 그동안 데모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했을 테니 당분간은 그냥 먹이고 재우자고. 알았어요. 아휴, 자식이 뭔지 원. 농성하는 동안 윤길이가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실하게 먹지도 못했을 터이라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를 않고 그냥 먹이고 재웠다. 이튿날 아침 8시가 조금 지나서 깨워가지고 밥을 먹인 다음에야 그는 윤길의 방으로 찾아갔다. 푹 잤냐? 아, 예. 우리 더
터놓고 얘기 좀 하자. 예. 저기 말이다. 나는 그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나 했으면 좋겠다. 세상은 조금씩 발전하고 바뀌어야 하는 법이다. 보기 싫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당장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없애겠다는 거는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단 말이야. 밤새도록 설득시킬 말들을 깨알같이 마련하여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어눌하게 두서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여도 그의 말은 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렬하지를 못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버지의 그러한 논리가 바로 요즘 지식인이란 사람들의 기만적인 회유술책입니다. 뭐라고? 우리 속에서 뭐 저런 것이 다 나왔을까? 당신은 들어서 좀 쉬어. 그러다 쓰러지겠어.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증오하고 또 저주하셨던 어떤 사람의 혼백이 저한테 씌었는지도 모르죠. 원래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이 육신을 낳을 뿐이지 그 혼백은 낳지를 못하는 법이잖아요. 뭐라고? 육신을 낳아? 그러니 아는 체 하시려 하고 상관을 하시려고 하면 애만 끓고 달아질 테니까 아예 모른 채 해버리십시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만 빌려서 세상에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한 몸뚱이는 이 땅에 사는 헐벗은 민중들의 소유물인 거예요. 아이고, 민중들의 소유물이라네. 아유. 절더러 용공분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 마르크스의 말들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해방을 가져오는 역사 변화의 밑뿌리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계급투쟁으로 연결된다는 것들 말입니다. 동적인 계급과 반동적인 계급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동적인 계급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것은 큰 흐름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건너다보는 주철의 가슴은 예리한 쇠붙이 끝으로 애는 듯 싶었다. 소중스럽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해오던 밤나무의 가지들에 흙파리들이 새까맣게 붙어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깝고 짠하고 끔찍스러웠다. 그는 얼굴을 마치 깨어진 질그릇 조각들처럼 일그러뜨리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 책을 읽어서 그 같은 이론은 잘 꿰고 있다. 응? 그렇다면 너 또한 그러한 논리로 체제를 이끌어온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던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지독한 계급 사회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도 알겠지? 응? 소련이나 중공이 이제는 오히려 자본주의 쪽으로 경제체제를 고치려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윤기라, 너희들 젊은 것들 몇 사람의 힘으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때까지, 아니 해방 이후에 그런 일들을 꿈꾸다가 이슬같이 쓰러져가고 병신돼서 평생 동안 골골거리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알아?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런 달콤한 이상에 한때 혹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러한 이상 실현을 위해서 그 알량한 인간 해방을 한답시고 비인간적인 수청자복을 먼저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어 억지로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됐다. 억지로 밀고 나가는 무서운 체제보다는 자유경제 체제 아래 이상세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체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해놓고 주철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마치 자기가 현 정부의 대변인이 할 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그와 같은 생각에 물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때 아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마치 동정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말씀하면서도 괴롭잖아요. 전 아버지의 모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늘 아버지를 고문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한테 똑바로 대드는 저놈, 시건방진 놈 좀 보게. 아유. 아들의 시건방진 태도를 보고 있던 아내 해숙이 허공을 쳐다보며 웃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아들 윤길이는 기어이 주먹을 치켜들면서 외쳐대고 몰려다니다가 강제 입영을 당했다. 윤길이가 입대를 한 날 첫눈이 내렸다. 주철은 부대 정문까지 아들을 따라갔다 오면서 눈물을 훔치는 아내에게 달래듯이 말했다. 나를 왜 이렇게 준 거야? 차라리 잘 됐어. 다들 그렇게 정신없이 몰려다니다가 군대에 갔다 와 복학을 하면 또래들이 모두 졸업해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자연 대모를 안 하게 된다더구만. 잘 된 것이야. 하필 이 한겨울에 신병훈련을 받게 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내가 그냥 까불거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아이고, 좋게 생각하자고.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시련 당하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아들 윤길이는 입대를 한 다음 한 번도 집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20날 가까운 휴가 동안에도 아들 윤길이는 한 번도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제 방 안에서 꾸물거리다가 귀대를 하곤 했다. 아마 소설을 쓰는 모양이었다. 윤길이 제가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 당신 말대로 군대에서 뜨거운 맛을 보고 나니까 진짜로 사람이 되는 모양이에요. 해숙은 아들을 잘못 보고 있었다. 주철은 그 아들 윤길이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에 이미 무언가 미심쩍고 꺼림칙하고 조마조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섣부르게 입 밖에 내면 아내 해숙이 마르고 입술 부르트고 그럴까 보아 그는 내내 모르는 채 하다가 어느 날 밤 아내 모르게 아들 방으로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너 군대 생활이 무척 고달픈 모양인데 솔직하게 털어놔봐. 뭐 많이 못하면 6번에 있는 높은 사람 하나를 이런저런 관계로 좀 아니까 힘 좀 써줄까 한다. 아버지. 아니 이놈이 아비를 노려보면 어쩌겠다는 거야. 눈에 살기까지 띄고. 아버지, 만약에 그러기만 하면 저 타령합니다. 윤길은 제대를 하자 다시 복학을 했다. 그 뒤부터 숫째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버렸다. 그것은 아버지인 주철과 심하게 다툰 뒤의 일이었다. 윤길이는 주철의 말을 한마디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골은 고양이의 눈을 한 채 주철을 쏘아보면서 경멸스럽게 되받아 퉁기곤 했다. 주철은 극도로 끓어오르는 우라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아들의 뺨따기를 있는 힘을 다하여 너도 차례나 후려쳤다. 이씨!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서 뒤져버려! 그래요. 이 냄새나는 반동의 집에서 나가겠어요. 아들은 쉰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더니 서슴없이 나가버린 것이다. 아버지인 주철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열패감과 끓어오르는 우려를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한 채 입고 있는 러닝 셔츠를 벗어서 찢고
찢고 또 찢어 팽개쳤다. 그때 그의 온몸의 살갗은 속에서 솟구쳐 올라온 우렬로 한동안 새빨갛게 핏발이 돋아 있었다. 아유, 당신은 어째서 이러세요? 아직 군대독도 덜 풀린 어린 것하고 똑같이. 정말 어째서 이러세요? 아유. 싹이 잡아려. 저런 것들은 낫지 않은 것으로 해버려. 제 입으로 애미애비 몸만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뿐 제 몸도 인간 민중들의 것이라고 하잖아. 이제 저하고 우리하고는 부자지간 모자지간에 천륜이 끊어질 것이야. 오래지 않아서 그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이고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아들의 일을 잊고 그 골치 아픈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늦게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윤길이 아버지, 응? 오늘 정말 참새만한 가시네 하나가 다녀갔어요. 참새만 하다니? 예, 키는 잘해야 140cm나 될까 말까 하고, 하여튼 참새만한 가시네가 와서는 윤길이가 시켜서 왔다고 합디다. 윤길이가 시켜서 왔다고? 예, 그런데 나원 기가 막혀서. 여기가 윤길이 형 집 맞죠? 윤길이 형? 우리 아들 이름이 박윤길이는 맞는데. 그럼 잘 찾아왔네. 우리 윤길이가 형인가? 가시네가 남자 선배한테 형이라네. 근데 무슨 일이에요? 윤길이 형이 시켜서 왔는데요. 윤길이가 시켜서 왔다고? 여기 좀 앉아요. 뭐 마실 거라도? 됐어요? 우리 윤길이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우리 윤길이 어디 있어요? 학교는 제대로 다녀요? 윤길이 형 지금 제 자취방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 어쩌면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누구하고? 아가씨하고 우리 윤길이하고? 네. 저기 아가씨는 뭐 하고 있어요? 학생이에요? 학교 그만두고 그냥 노동운동하고 있어요. 학교 그만두고. 그 형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우린 아마 전생에 한 몸뚱이였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맞고 잘 어울린다고요. 뭐예요? 아니, 윤길이 이놈 눈이 뼈구만. 사람도 아니야. 이 가시네 생긴 것 좀 보게. 머리 모양 꼬라지하고 옷차림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네. 키는 잘해야 140cm나 될까 말까. 몸집은 호리호리한 데다가 깡마르고 살 같은 거칠하니 원. 거기다가 콧등하고 볼에 죽은 깨 좀 봐. 검은 깨가루 뿌려놓은 것 같구만. 단단하게는 생겼구만. 네? 왜 자꾸 보세요? 아니에요. 윤길이 보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좀 해줘요. 네?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여자다운 데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생기길 그렇게 생겼음 차림새나 곱게 차려야지. 다 달고 다른 희부연 청바지에다가 남자들이 입는 헐렁하고 꾀재재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발도 아니고 그 뭐야 남자들 같이 하이칼라 머리를 한 것도 아니고 꼭 쥐 뜯어먹은 것 같이 뭉툭뭉툭 잘라서 쳐올린 갈색 머리였어요. 손은 또 어찌나 거칠어 보이든지
마치 막노동판에 다니는 아니지. 요즘 세상에 아무리 막노동판에 다닌다고 그렇게 몸차림을 하고 다니는 애들이 어딨어요? 아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에? 쫓아가서 붙잡아오기라도 하자는 거요? 뭐요? 아유, 그런 가시네를 어떻게 며느리라고 들어앉혀요? 생각하면 그냥 끔찍스러워 죽겠어요. 그만 둬요. 그 자식하고 우리는 이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니까 그놈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그것은 그놈 몫이고 당신과 내 몫은 아니야. 주철은 말을 그같이 하면서도 혼자서 곰곰이 윤기리를 만나 설득시킬 말을 가슴속에 만들어 담곤 했다. 그 계획을 아내한테 미리 토설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그랬다가는 아내가 큰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었다. 그 기대가 깨어진 다음에 그 큰 기대만큼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고 속을 앓게 될 것이었다. 내가 그 자식을 어떤 기대를 안고 키워왔는데 그냥 버린 자식으로 다 돌려버린단 말인가. 그럴 수 없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 그게 끊는다고 끊어질 건가? 윤기라, 내 아들, 너는 지금 젊은 병을 앓고 있는 거야. 그 젊은 병이 널 좀 더 성숙시킬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있어. 아들을 만나서 이 아버지의 모순 아닌 모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일러야 한다. 그게 진실임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렇다.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심중을 털어놓는다면 합치점이 찾아질 것이다. 아내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노동운동 한다는 그 가시네의 자취집 주소를 아내 몰래 훔쳐 적은 주철은 며칠 뒤 밤늦게 그 집으로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가만 보면 포장마차 안주가 비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허름한 가게 하나도 내지 못한 채 이런 길에서 장사를 벌이는 사람들한테는 크나큰 보살행일 듯 싶으니까 전 되도록 이런 데서 마십니다. 뭐 아무데면 어떠냐. 여기 닭똥집하고 꼼장어 좀 주세요. 소주도 주시고. 아, 네. 아들 윤기리는 찾아온 아버지 주철을 아주 못마땅해하고 짜증스러워하면서 만나주었다. 그것도 여자친구의 자취방 안이나 조용한 음식점이 아니고 한길 모퉁이의 포장마차 속에서 만나주었다. 자, 많이 드세요. 자, 한 잔 받아라. 네. 네, 아버지도 한 잔 받으세요. 그래. 자, 일단 마시자. 들어가자, 집으로. 애비로서 아들을 계속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고, 너도 한때 섭직은 했다고 끝까지 밖으로만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우스운 일이다마는 따지고 보면 나도 너같이 덩치 크고 머리 커버린 놈의 아버지 노릇을 전에 어디서 누구한테 두세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너도 전생에 누구의 아들 노릇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는 법인 모양이더라. 아버지, 이 말은 진실입니다. 전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집을 뛰쳐나오면서 말입니다. 뛰쳐나올 용단을 내리도록 해주셨다는 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삶은 어차피 고행인데 이 고행이란 게 온실 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아버지께서 제의하신 것을 거부할 겁니다. 고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고행하는 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주철은 아들과의 아득한 거리감을 느꼈다. 나란히 앉아있는 아들이 드넓은 강 건너 저편 언덕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 알았다.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 알아서 하거라. 대신 몇 가지 부탁이 있다.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하고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 말고 친구로서만 사귀도록 해라. 결혼은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세의 문제도 생각해야만 한다. 아버지, 제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 여자는 저하고 함께 살 사람이에요. 윤기라, 그 여자는 네 아내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며느리도 된다. 주철은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나머지 한 가지의 부탁말을 꺼냈다. 그것은 그럼 그렇다 치고 중대한 것을 말해야겠다. 절대로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 애비는 좌경이나 용공은 싫어. 정말로 급진은 싫단 말이다. 아버지도 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시는군요. 그거 오해입니다. 전 다만 그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이 땅에서 비인간적인 논리와 사기성의 논리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네 논리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란 말이야. 응? 그리고 우리같이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은 시속을 따르는 게 도리인 거야. 아니, 아버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왜 힘이 없는 사람이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죠. 어째서 있는 힘을 쓰지 않죠? 어줍지 않게 중산층이라는 생각, 이만하면 내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 그냥저냥 이런 정도로 살아가면 되지, 누가 정권을 잡으면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생각. 안정기조, 안정기조.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의지를 감퇴시킨 겁니다. 주철은 아들의 말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취기가 오른 눈길로 멀거니 아들의 얼굴을 건너다 보면서 그는 늪을 생각했다. 그것은 늪이야. 이 땅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빠졌던 질척거리고 수렁같이 깊고 무서운 늪이다. 거기 빠져서 죽지만 말고 네 발로 헤치고 걸어 나와라. 아버지 세대는 어쩔 수 없는 낭만주의 세대군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하는 짓이 단순한 이데올로기 싸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분명히 말해서 저희들은 부도덕한 사회를 도덕적인 통일사회로 바꾸어 놓으려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늪이라니까. 윤길과 헤어진 후 주철은 두 손을 호주머니에 깊이 찌른 채 윗몸을 웅크리고 비탈진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엄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고 무력증에 걸려있는 한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그 골목길에서 발견하고 쓰게 웃었다. 그의 등 뒤에서 찬바람이 달려왔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하셨는데요. 한승원 작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좋으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지금 작가님께서 그 전라남도 장흥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언덕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작업 공간 이름이 해산토굴? 네. 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아, 해산은 제 호고요. 네. 토굴이란 말은 그냥 옥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재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죠. 네. 해산당, 해산옥 네. 대신에 좀 겸손하게 토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소개한 아버지와 아들 이 작품은 장편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편만 만나봤는데 언제 이 작품을 쓰게 되셨는지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네. 그 무렵에 그 아버지 세대와 당시의 아들 세대, 그러니까 학생과 기성 세대 사이에 서로 갈등 대립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첨예하게 네. 대립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모델로 해서 많은 상상력이나 허구를 동원해서 쓴 소설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 박주철 그리고 아들 윤기리가 이제 굉장히 깊게 갈등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 주원이나 주만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들어보기로 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 어떻게 또 화해를 하나요? 화해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화해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 갈등 대립은, 굉장히 그 우주적인 율동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 아들 세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대는 어차피 아들 세대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새 세대의 힘에 의해서 네. 기성 세대들은 극복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제 곰사가 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그 독자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386 세대들이 한 번쯤 이렇게 부모님과 갈등을 했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좀 녹아 있나요? 저도 그 20대 초반쯤에 네. 제 아버님하고 아버님 구태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에 안 들어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바싹머리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자유당 시절의 기성세대이고 네. 저는 4.19 세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갈등 대립이 이 세상 도처에 이 우주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내용 중에 사실 아버지들이 들으면요 좀 속상할 수도 있는 구절일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윤길이 그러잖아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몸만 빌려서 세상에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한몸뚱이는 이 땅에 사는 헐벗은 민중들의 소유물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그런데 저는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자신의 그런 열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들께서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무너지도록 속상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자식들은 홀로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역사상에서 큰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령 예수라든지 이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사의 줄기를 스스로 올바른 쪽으로 잡아간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만 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역사를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일조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필부필부로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동세력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좀 가슴이 찡하달까요? 그런 구절도 이렇게 작품 속에 많은데 특히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요. 나도 너같이 덩치 크고 머리 커버린 놈의 아버지 노릇을 전에 어디서 누구한테 두 번, 세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너도 전생에 누구 아들 노릇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는 법인 모양이더라. 그래요. 진짜 이 땅의 아버지들 아버지 노릇을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참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정말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박주철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름대로의 그 도저히 그 윤길이라는 아들을 네. 자기 품속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오므락조므락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좀 달관을 한 그런 그 것이죠. 저도 제가 그 소설을 쓸 때 제가 가르치고 키우는 아들, 딸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하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하고 감안해서 허구를 동원해서 그와 같이 쓴 것이겠죠, 그 당시에. 좀 아버지로서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아버지로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도 좀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네. 네. 네, 한승원 작가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 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한승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늙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어느 순간 자식들도 그 부모들의 싫었던 점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그 부모님들의 싫은 점까지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사랑의 출발은 안 돼 보이는 동정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안 돼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그 단점까지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승원 작가의 아버지와 아들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박기환, 장효선,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